사람들은 말했죠.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 왜 웃냐고. 이 웃음 당신이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 이 집안 며느리는 감히 밥상에도 못 앉아. 30년을 참았습니다. 매일 욕을 먹고 잠들 땐 눈물이 베개를 적셨죠. 하지만 오늘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 복수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1982년 봄 김영숙은 20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시댁 대문을 처음 넘던 날 그녀의 손은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 마당에는 빨래줄이 늘어져 있었고 장독대 옆으로 닭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영숙에게 이 시골 풍경은 낯설었지만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해.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 박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말순은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공손히 허리를 굽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았고 이마가 손등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물 마시듯 영숙을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의 입이 열렸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올 집이 아니야. 그 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영숙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이정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안 들렸어? 이 집은 대대로 양반집이었다. 내 아버지가 제 정신이었으면 서울 처녀 따위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 거야.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한복 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하얀 천이 구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까칠하셔. 곧 괜찮아질 거야. 정우는 그렇게 말하며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가벼웠고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처음으로 시댁 부엌에 섰습니다. 어두운 부뚜막 앞에서 그녀는 쌀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시리게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말수는 숟가락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밥이야, 죽이야?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 죄송합니다. 국은 짜고 나물은 덜 익었네. 도대체 집에서 뭘 배우고 왔어?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지도 아내를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숟가락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이불 속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정호는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빨래를 이렇게 해? 옷이 다 늘어나잖아. 청소는 왜 이렇게 대충 했어? 밥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영숙은 모든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저 예, 어머님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를 내면 집안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울면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얼굴에서 20살의 발랄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아주머니 하나가 물었습니다. 영수가 힘들지? 영숙은 빨래를 널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집살이가 다 그렇죠. 말순 씨가 워낙 성격이 까다로워서 너 같은 애가 고생이 많겠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절 키워주시는 거예요. 영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나아지겠지. 언젠간 어머님도 날 인정해 주시겠지. 하지만 세월은 그녀의 희망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에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가을, 영숙은 50살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바라봐 주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 박말수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귀는 어두워졌지만 목소리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영수가 밥 아직이야?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님. 영숙은 부엌에서 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해를 같은 동선으로 걸었더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상을 받아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국 좀 봐. 또 싱겁네. 죄송해요. 제가 다시 끓일게요. 아니야, 그냥 먹어. 어차피 내 손맛은 그게 그거야.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무뎌진 걸까요? 아니면 익숙해진 걸까요? 그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작은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남편 정호는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엔 2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댁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요새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죠. 말순 씨 모시느라 힘들겠어. 이제 80 넘으셨잖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기특해. 다른 며느리 같으면 진작 도망갔을 거야. 말순 씨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영숙은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굳어버린 깨지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제는 제가 챙겨드려야죠. 그래도 고마운 말 한마디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고마운 말. 영숙은 그 단어를 오래 씹어보았습니다. 30해 동안 그녀가 들은 건 질책뿐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영숙은 빨래를 널었습니다.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빨래줄에 옷을 꺼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영수가 안방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물 좀 갖다 줘. 영숙은 빨래를 멈추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떠서 안방으로 들어가자 말순이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목이 타 죽겠네. 죄송해요. 빨래를 하고 있어서. 빨래는 언제든 할 수 있잖아. 나는 늙은이야. 늙은이 말을 빨리 들어야지. 영숙은 물컵을 건넸습니다. 말순은 물을 마시더니 컵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 물도 미지근해. 시원한 물을 달라고 했지 미지근한 물을 달라고 했어? 다시 갖다 드릴게요. 됐어, 이제. 영숙은 물컵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무언가가 그녀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 영숙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추석이 지난 뒤라 달은 조금 이지러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야, 언제 왔니? 방금요.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내려왔어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힘들죠? 무슨 소리니? 괜찮아. 할머니 모시는 거요. 민수랑 제가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할 거야. 엄마 인생은 언제 사세요? 할머니는 한 번도 엄마한테 잘했다는 말 안 하셨잖아요. 영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난 괜찮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운명이요? 응. 시집 온 날부터 정해진 거였어. 나는 이 집을 지켜야 해.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체념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다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간 끝나겠지. 어머님도 나도 다 늙어가니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나야. 권력의 균형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영숙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녀는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순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렇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언제 끝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14년 겨울,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퍼담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었을 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고 입에서는 헛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영숙은 급히 달려가 말순을 안았습니다. 몸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좌측 반신이 마비되었고 언어 기능도 손상되었습니다. 그럼 회복은요?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합니다. 영숙은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지만 그녀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준호와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형제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말수는 작고 초라했습니다. 형, 우리 어떡하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일단 상태를 봐야지. 간병은 누가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양병원은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양병원이요? 비싸잖아요, 엄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한 달에 200 넘게 들어요. 할머니 연금이랑 할아버지 유족연금으로는 턱도 없어요. 그럼 집에서 엄마가 하실 수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며느리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이랑 부산에 있고 엄마는 원래 집에 계시잖아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이잖아요. 할머니 돌볼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해를 이 집을 지켰더니 이제 간병까지 떠맡게 된 것입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습니다. 한 달 뒤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에는 간이 침대가 놓였고 기저귀와 약품들이 쌓였습니다. 영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고 죽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말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었고 눈빛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을 볼 때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영숙은 죽을 떠서 말순의 입에 넣었습니다. 죽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은 천으로 닦아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한 눈물이었습니다. 영숙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아요 하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오지만 않았어도 시어머니의 옛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내가 올 집이 아니야. 내 손맛은 그게 그거야. 30해 동안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어머님,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릴게요. 30해 동안 제가 어머님께 배운 대로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물에 젖은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이젠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그 생각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이상하게 평온하기도 했습니다. 30해 동안 눌렸던 무언가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말순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물컵을 입에 대자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부하는 몸짓이었습니다. 미지근해서 싫으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말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지근한 물을 드렸을 때 어머님이 화내셨죠. 기억하세요? 말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물컵을 내려놓고 다시 찬물을 떠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말순이 사례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서툴러서요. 영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사과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마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인 걸까? 양심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30해 동안 쌓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드시죠? 응. 제가 간병인을 알아볼까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마지막까지 내가 할 거야. 왜요? 엄마가 할 필요 없어요. 영숙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을 봐야 해.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봐야 한다고.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는 처음 보는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고 약했습니다. 영숙은 그 옆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중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어머님?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긴 싸움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봄 말순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숙이 아침 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서둘러 들어가 보니 말순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병원에서 사망 확인을 받고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이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옛 이웃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말순은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편히 잠드셨습니다. 장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상주로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 흰 천을 둘렀습니다. 사람들이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편히 가셨어요. 3년 동안 간병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이런 며느리 없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숙여 절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나 가서 자거라. 어머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어. 정말요? 응.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 날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머님도 마음 한편으론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럴까? 당연하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머님은 진작.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쓸쓸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발인이 있었습니다. 관을 들고 나가는 길에 영숙은 마지막으로 영정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말수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행복하셨을까요? 영숙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모질게 굴고 며느리를 괴롭히고 불평만 하다 간 인생. 그 인생이 행복했을 리 없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네요. 영숙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30해 동안 참고 삼키고 눈치 보며 산 인생. 그것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길가에는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셨겠다. 응, 우리가 엄마한테 못했어요. 할머니 돌보시느라 고생만 시켰죠.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뭘 할까? 평생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안방의 침대는 치워져 있었고 약병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30해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에 묶였던 응어리가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영숙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 힘들었을 뿐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가 살랑거렸습니다. 이젠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그 순간 영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해방의 웃음이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지친 눈.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여행 좀 다녀올게. 여행이요? 갑자기? 응. 내 평생 한 번도 혼자 여행 가본 적 없잖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 영숙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짜 복수는 미워하지 않는 거야. 그 깨달음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영숙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김영숙으로 살아갈 날들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2015년 여름 영숙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민박집 마루에 앉아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그녀의 지난 삶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3달째 여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잠드는 것.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던 그녀에게 자유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구에게도 아침상을 차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바닷가를 걸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편해서요. 혼자 여행이세요? 네. 좋으시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자들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있었지만 너희는 저를 못 봤던 거야. 엄마, 괜찮아. 엄마를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준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한테 정말 못했어요. 알아. 근데 너희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을 포기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전화를 끊고 영숙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그 생각이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을 사고 과일을 사고 꽃도 샀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를 위한 장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장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저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네. 남편 정우와의 삶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무와 인내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고 영숙은 남편에게 기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 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었을 때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누웠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녀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이제 저는 어머님을 용서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용서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좋았어.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영숙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너무 오래 참기만 했던 것 같아. 그게 너희한테도 좋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 참으면 병이 되고 병은 다른 사람한테도 전염돼.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저희도 더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겠지.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너희한테도 좋은 거니까. 며칠 뒤 영숙은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노인 교실이 열렸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까요?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영숙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영숙은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코스모스와 국화를 심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꽃 심을 시간에 김장이나 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마당이 화사해졌습니다. 영숙은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미워하지 않는 거야. 미움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숙.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김영숙, 수고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흰 머리카락이 하늘거렸습니다. 영숙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삶의 고통도 앞으로의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살기 위해, 누구의 그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빛나기 위해 햇살이 그녀의 등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